이렇게 큰 통으로 2개나 주시면 일반 냉장고에 넣어야 하는데 냉장고 열 때마다 김치 냄새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냄새? 네, 김치 특유의 그 냄새 있잖아요. 발효되면서 나는 그 냄새요. 냉장고에 우유도 있고 과일도 있고 다른 음식이랑 같이 있으면 다 배어요. 저번에 케이크 사다 놨는데 김치 냄새 배어서 다 버렸어요. 뭐? 김치를 이렇게 많이 주시려면 김치 냉장고도 좀 사주시고 주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7세 한정숙 씨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사는 정숙 씨에게는 유일한 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김장철마다 아들네 식구를 위해 정성껏 김치를 담그는 일이었죠. 평생 음식 솜씨로 인정받아온 정숙 씨였습니다. 특히 김치 맛은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죠. 결혼 초 며느리는 김치를 받으면 정말 좋아했습니다. 시어머니 김치 맛에 감탄을 아끼지 않았죠. 하지만 올해 김치를 받던 며느리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숙 씨는 매년 김장철이 되면 아들네를 위해 김치를 담갔습니다. 가장 큰 통으로 2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양이었죠. 김장을 할 때면 배추만 20포기가 넘었습니다. 하루 전날 절여서 다음날 아침부터 양념을 만들었죠. 무채 썰고 고춧가루 버무리고 젓갈 넣고 마늘 다지고 혼자서 이틀을 꼬박 걸려 해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목은 저릿저릿 아파왔죠. 하지만 정숙 씨는 식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힘을 냈어요. 아들네는 걸어서 15분 거리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가까운데도 정숙 씨는 단 한 번도 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들 며느리에게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았죠. 김치를 다 담그면 무거운 통을 가정용 손수레에 싣고 아들 집까지 끌고 갔습니다. 한 통에 10kg, 2통이면 20kg가 넘는 무게였죠. 아무리 손수레에 실어서 가져간다지만 팔도 아프고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혼자 들고 오세요? 전화하시지 그러셨어요. 며느리 소연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야. 정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죠. 사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목도 쑤시고 아팠죠. 하지만 자신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이 부담스러울까봐 애써 지친 기색을 감추었죠. 이웃에 사는 동생 선영이 물었습니다. 그 힘든 걸 왜 혼자 다 해? 아들 며느리가 코앞에 사는데 와서 좀 도우라고 하면 되고. 애들 다 일하고 힘들 텐데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냥 내가 다 해주는 게 마음 편하지? 정숙 씨의 대답이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가 아들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었죠. 자신의 손맛으로 가족을 챙긴다는 것, 그게 정숙 씨의 마지막 자부심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적막했습니다. 말동무도 없고 할 일도 별로 없었죠. 하지만 김장철만큼은 달랐습니다. 온종일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며 아들네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손주 준호가 김치 좋아하는 모습, 며느리가 맛있다고 하던 모습, 아들이 한 젓가락 더 집어먹던 모습.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결혼 초 며느리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김치 정말 맛있어요. 진짜 최고예요. 저희 친정엄마 김치보다 나아요. 그 말 한마디면 정숙 씨는 허리 아픈 것도 손목 쑤시는 것도 다 잊었습니다. 정성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던지요. 하지만 세월은 사람의 마음도 바꾸나 봅니다. 고마움도 익숙해지면 당연함이 되고 당연함은 결국 귀찮음이 되더군요. 아들이 결혼하고 8년째 되던 해 김장철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올해도 어김없이 김치 2통을 손수레에 싣고 아들 집 문을 두드렸죠. 어깨가 빠질 것 같았지만 환한 얼굴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소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반가운 표정은 아니었죠. 오히려 살짝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올해 김치가 아주 맛있게 됐어. 아, 네? 소연은 김치통을 받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한숨이었지만 정숙 씨의 귀에는 크게 들렸죠. 문 앞에 김치통 2개를 내려놓는데
소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김치 냉장고가 없잖아요. 갑자기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통으로 2개나 주시면 일반 냉장고에 넣어야 하는데 냉장고 열 때마다 김치 냄새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정숙 씨의 미소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냄새? 네, 김치 특유의 그 냄새 있잖아요. 발효되면서 나는 그 냄새요. 냉장고에 우유도 있고 과일도 있고 다른 음식이랑 같이 있으면 다 배어요. 저번에 케이크 사다 놨는데 김치 냄새 배어서 다 버렸어요. 소연은 마치 당연한 불편을 이야기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죠. 그리고 저희는 생김치를 더 좋아하는데 이렇게 큰 통으로 주시면 나중엔 다 익어버려서 좀 그렇더라고요. 신김치는 찌개 끓일 때밖에 못 쓰잖아요.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렸죠. 김치를 이렇게 많이 주시려면 김치 냉장고도 좀 사주시고 주세요. 소연은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의 귀엔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생김치 담가서 가져다 주세요. 작은 통으로요. 그게 냄새도 안 나고 저희도 생김치 먹을 수 있고 훨씬 더 합리적이죠. 합리적. 그 단어가 정숙 씨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날카로운 칼처럼요. 이틀 동안 허리 휘어가며 담근 김치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정성이 아니라 비효율이라는 뜻이었죠. 그래. 정숙 씨는 김치통 뚜껑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그저 담담하게 뚜껑을 닫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차라도 한잔 하세요. 아니, 괜찮아. 나 갈게. 정숙 씨는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15분이 오늘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졌죠. 냄새가 난다고.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집에 도착해서야 정숙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현관에 털썩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그날 밤 정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냄새난다. 합리적이지 않다. 김치 주려면 김치 냉장고를 사달라. 그 말들이 칼이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건 정이 식었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먹다가 이제는 귀찮은 짐이 됐다는 뜻이었죠. 자신의 정성과 수고로움이 짐짝 취급당하는 것 같아 모멸감이 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천장을 보면서 이내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숙 씨는 다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말이죠. 얼굴은 단호했습니다. 평생 자식 앞에서 화내본 적 없는 정숙 씨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소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잠옷 차림이었죠. 어제 준 김치 다시 가져가려고. 정숙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소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냄새 난다며. 가져갈게. 아, 그게 그냥 한 얘기였는데. 냄새 나는 김치 두고 가면 안 되지. 케이크에 냄새 배면 큰일이니까. 정숙 씨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아들 태호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죠.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너네 집 냉장고에서 김치 냄새 난다잖아. 그래서 도로 가져가려고. 엄마, 며느리가 그런 얘기도 못해요? 그냥 그렇다는 거지. 진짜 가져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태호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이틀 동안 허리 아프게 김치 담가준 엄마한테 냄새 난다는 말이 그냥 할 수 있는 얘기니? 정숙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숙 씨는 냉장고로 다가갔습니다. 소연이 막으려 했지만 정숙 씨의 결연한 표정에 주춤했죠. 냉장고를 열고 김치통 2개를 꺼냈습니다. 아직 한 젓가락도 먹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가지고 이러시면 어떡해요. 며느리도 딸이라고 생각해봐요. 태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김치통을 보자기에 싸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딸이었으면 이틀 동안 허리 아프게 김치 담가준 엄마한테 냄새 난다는 말 안 했을 거야. 김치 냉장고 사달라는 말도 안 했겠지. 진심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농담으로 웃자고 한 말이에요. 소연이 말했지만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으면 더 나빠. 생각도 없이 던진 말이 사람 마음에 얼마나 깊이 박히는지 모르니까. 정숙 씨는 김치통을 들었습니다. 무거웠지만 힘을 주어 들어 올렸죠. 그리고 앞으로 반찬도 안 해줄 거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소연이 말했지만 정숙 씨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엄마, 태호가 불렀지만 정숙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엄마. 하지만 정숙 씨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김치통 2개를 손수레에 싣고 걸어 나오는 뒷모습이 쓸쓸했죠. 어깨가 축 처진 채로 고개를 숙인 채로요. 소연과 태호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죠. 며느리 소연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반찬 가게 얼마나 많은데. 이제 그런 거 안 받아도 돼. 그냥 사 먹자. 그게 마음이 더 편하겠어. 태호에게 쿨하게 말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반찬 가게 음식은 매번 비슷한 맛이었습니다. 짜거나 싱겁거나 어딘가 공장에서 만든 듯한 획일적인 맛이었죠. 조미료 맛이 강했고 신선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김치가 문제였습니다. 반찬 가게 김치는 너무 새빨갛거나 너무 싱거웠습니다. 집에서 담근 김치와는 너무 다른 맛이었죠. 엄마, 이 김치 이상해. 안 먹을래? 8살 손주 준호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할머니 김치만 먹던 아이였습니다. 이것도 김치야. 그냥 먹어. 싫어. 맛없어. 할머니 김치 먹고 싶어. 아이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았죠. 태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김치는 뭔가 약품 맛이 나는 것 같아. 화학조미료 맛이랄까? 그럼 다른 데서 사올까? 아니, 됐어. 태호는 한숨을 쉬며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이 무거웠죠. 밥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김치 없으니까 밥이 안 넘어가네. 중얼거림이었지만 소연의 귀에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어머니가 안 주신다는데 내가 뭘 어쩌겠어. 나 아무 말 안 했어.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잖아.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공기는 이미 싸늘해져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였던 터라 정숙 씨가 해주던 반찬이 없으니 저녁 준비도 버거워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숙 씨가 갖다 주던 밑반찬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었는지 이제 알았죠. 소연은 반찬 가게를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사왔지만 뭘 먹어도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사온 반찬들은 어느 것 하나 시어머니의 손맛을 따라갈 수 없었죠.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말 걸 그랬나. 후회가 밀려왔지만 먼저 연락하기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저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시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거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태호는 매일 저녁 식탁 앞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집 가면 안 돼?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바쁘셔. 할머니 밥 먹고 싶은데? 아이의 말에 태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죠. 김치를 회수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설날이 왔습니다. 태호가 며칠 전 조심스럽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설날에 인사드리러 가도 될까요? 오려면 와. 정숙 씨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환영하는 목소리는 아니었죠. 설날 아침, 정숙 씨는 간단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떡국, 나물 몇 가지, 전 2접시. 예전 같았으면 상이 부족할 정도로 푸짐하게 차렸을 텐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최소한만 준비했죠. 명절이니까 그래도 오겠다는 자식들을 굶길 수는 없으니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 왔구나. 정숙 씨는 손주만큼은 반갑게 안아줬습니다. 어머니,
연휴 잘 보내셨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응, 정숙 씨의 대답은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태호가 선물 세트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됐어. 들어와서 밥이나 먹어라.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전 명절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예전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떠들썩했죠. 하지만 오늘은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우리 준호 떡국 먹고 한 살 더 먹어야지. 정숙 씨가 다정하게 말하며 손자 준호 그릇에 떡국을 떠주었습니다. 맛있겠다. 준호가 떡국을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와, 역시 할머니 떡국이 제일 맛있어. 순수한 아이의 말이었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호가 아들을 조용히 시켰죠. 준호야, 밥 먹을 때는 조용히.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요즘 왜 우리 집에 반찬 안 해줘? 엄마가 사온 반찬은 맛없어. 나 할머니 밥 먹고 싶어. 준호야, 태호가 아들을 다시 불렀지만 이미 분위기는 더 어색해졌습니다. 정숙 씨는 아무 대답 없이 나물만 집어먹었습니다. 할머니 김치도 먹고 싶어. 할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는데? 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른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태호도 마찬가지였죠. 그래, 준호야, 많이 먹어. 정숙 씨는 손주에게만 음식을 권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식사가 끝났습니다. 제가 설거지 할게요. 소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니, 됐어. 내가 할게. 정숙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오는 것조차 원하지 않았죠. 그럼 저희는 이만. 어색한 기류를 견디지 못하고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들어가. 정숙 씨는 현관까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은 채로 인사했죠. 할머니야, 안녕. 준호만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잘 가거라. 정숙 씨는 손주만큼은 꼭 안아줬습니다. 손주의 따뜻함이 가슴에 와닿았죠. 문이 닫혔습니다. 정숙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식탁을 치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네 가족이 돌아간 후에도 행복한 여운이 남았을 텐데 오늘은 쓸쓸함만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정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주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죠.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 할머니 김치 먹고 싶어. 정숙 씨는 설거지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명절인데도 이렇게 어색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게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먼저 손을 내밀기엔 아직 가슴에 그 말들이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천천히 설날의 정막이 집 안을 채웠습니다. 소연은 결국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색한 설날을 보내고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왜? 정숙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전화 너머로도 냉기가 느껴졌죠. 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손목은 계속 안 좋으셨잖아요.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병원 다녀왔어. 이제 괜찮아. 다행이에요. 어머니, 저희 집에 한번 오시면 안 될까요? 준호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갈 일 없는데. 쏘아붙이는 말투였습니다.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그때 잘못했어요. 진짜 죄송해요. 어머니 마음 상하게 해드렸어요. 정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김치 없으니까 진짜 불편해요. 반찬 가게 음식은 맛이 없고 준호도 밥을 잘 안 먹어요. 남편도 매일 한숨만 쉬고요. 소연은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경솔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시게 김치를 담가주셨는지 생각도 못하고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정숙 씨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소연아, 그때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아니?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숙 씨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이틀 동안 허리 아프고 손목 아프게 김치 담가서 무거운 통 들고 15분을 걸어가서 가져갔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나도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 죄송해요.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처럼 내 가슴에 꽂히던지 그날 밤 잠도 못 잤어.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어머님이 주시는 음식 앞으로는 정말 감사하게 먹을게요. 정숙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죠. 진짜 우는 소리였습니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입을 열 수는 없었죠. 정숙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 들고 힘들어. 예전처럼은 못해.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래. 김장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했어.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봤어. 나도 혼자 사는데 반찬 해야 하잖아. 내 먹을 거 하는 김에 조금씩은 줄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 소연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대신 너희가 와서 가져가. 내가 들고 갈 힘은 이제 없어. 그리고 예전처럼 많이는 못해. 내 먹을 것만 하고 남는 게 있으면 주는 거야. 그렇게 할게요. 제가 가져갈게요. 정숙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김치. 네, 김치는 너희가 재료 다 사와. 배추, 고춧가루, 젓갈, 마늘, 생강. 시장 가서 다 사오라고. 소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 집 와서 같이 담그자. 나 혼자는 이제 못해. 힘들어. 정숙 씨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이젠 받기만 하지 말고 같이 해야 해. 김장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지 너희도 알아야 할 것 같아. 네, 같이 할게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언제 올 수 있어? 주말에 갈게요. 재료 다 사서 갈게요. 그래. 그럼 그때 보자. 전화를 끊기 전 정숙 씨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소연아, 네, 내가 너희에게 음식을 해주는 건 내 마음이고 정성이야. 그걸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숙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로요. 정숙 씨는 손목을 천천히 주물렀습니다. 아직 가끔 쑤셨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소연이한테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뭘? 이제 나도 힘들어서 예전처럼은 못한다. 알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주말에 오너라. 주말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희 왔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조심스럽지만 밝은 목소리였죠. 문을 여니 소연과 태호가 큰 봉투를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호도 함께 왔습니다. 어머, 이게 다 뭐야? 배추 10포기요. 어머니 드실 거랑 저희 먹을 거요. 그리고 고춧가루, 젓갈, 마늘, 생강 다 샀어요. 소연이 봉투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시장 아저씨가 배추 고르는 거 다 알려줬어요. 속이 꽉 찬 거로 골랐어요. 그래, 잘했네. 들어와. 정숙 씨는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예전 같은 환한 미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미소였습니다. 부엌의 재료를 펼쳐놓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배추부터 다듬어야지. 겉잎 떼고 씻고. 정숙 씨가 배추를 하나 들어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소연이 배추를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이거 진짜 무겁네요.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손이 시렸습니다. 찬물에 배추를 씻다 보니 손이 얼얼했죠. 손이 너무 시려워요. 그러니까 김장이 힘든 거야.
한겨울에 찬물에 손 담그고 하는 거잖아. 정숙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소연의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쉬어도 될까요? 허리가. 그럼 쉬어. 나도 쉴게. 태호야, 이거 무거운 것들 좀 정리해라.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쉬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이걸 혼자 다 하셨어요? 소연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매년 혼자 했지. 손목이 아프실 만해요. 이걸 어떻게. 소연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정숙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배추 절이기가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에 와. 배추 씻고 양념 버무려야 해. 네, 내일 아침 일찍 올게요. 다음 날 태혼의 식구들이 새벽같이 왔습니다. 절여진 배추를 씻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거운 배추를 하나하나 헹구고 물기를 빼는 일.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죠. 양념을 만들 차례였습니다. 무채는 이렇게 채 썰고 파는 이만큼씩 썰어. 정숙 씨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소연이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죠. 고춧가루는 이 정도 넣고 젓갈은 이만큼. 정숙 씨가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그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죠. 제가 해볼게요. 소연이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손목이 아파왔습니다. 아이고, 손목이. 그래서 내가 손목염 생긴 거야. 이거 계속하면 손목에 무리가 와. 정숙 씨가 소연의 손을 잡고 양념 버무리는 법을 다시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해야 손목에 덜 무리가 가. 두 사람은 함께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할머니, 나도 할래.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준호도 할래? 그럼 이 작은 배추 하나 해볼래? 정숙 씨가 웃으며 손주에게 작은 배추를 주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배추에 양념을 바릅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웠죠. 잘하네, 우리 준호. 할머니, 이거 진짜 어려워. 근데 재밌어.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김장이 끝났습니다. 큰 통 하나는 정숙 씨 목, 또 하나는 아들의 몫이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소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알았지? 김장이 얼마나 힘든지? 네, 이제 알았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 안 할게요. 정숙 씨는 며느리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고생했어. 오늘 아니에요. 어머니가 더 고생하셨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예전 같은 웃음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의 웃음이었죠. 준호야, 할머니랑 같이 담근 김치 맛있게 먹어야 한다. 네, 할머니. 우리가 만든 김치. 준호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김치통을 차에 싣는 태호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뭘? 이제 김치 먹고 싶으면 너희가 재료 사와. 같이 담그자. 네, 엄마. 차가 떠나는 걸 보며 정숙 씨는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자신의 김치통을 열어봤습니다. 함께 담근 김치였죠. 김치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래, 이 맛이야. 정숙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냄새가 아니라 정으로 먹는 김치. 일방적인 베풀미 아니라 함께 만드는 김치. 그게 진짜 김치의 맛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처럼 정숙 씨와 며느리 사이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고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 씨의 집에서는 김치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말이면 아들네 가족이 또 올 것이고 함께 반찬을 만들 것입니다. 이제 정숙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